1645년 4월, 조선 궁궐안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왕세자가 죽었습니다. 사흘 전까지 멀쩡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신을 확인한 궁인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검게 물들어 있었고 이목구비 7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인조실록의 사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조선의 공신 역사서가 독살이라고 작아버린 겁니다. 청나라 인질로 8년을 버텨내고 돌아온 왕세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역사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 오늘도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1612년, 소현세자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능양군이라는 반개 왕족이었죠. 그런데 1623년,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아버지가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겁니다. 12살 소년이 하루아침에 왕세자가 됐습니다. 세자는 곧 우의정 강석기의 딸 강씨와 혼례를 올렸죠. 이 부부가 훗날 함께 적국으로 끌려가고 함께 아버지의 의심을 받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반정으로 얻은 권력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정통성 없이 왕위에 오른 인조는 평생 그 불안을 안고 살아야 했고 그 불안의 그림자는 결국 자기 아들에게까지 드리워지게 됩니다. 1636년 겨울, 병자호란이 터졌습니다. 청나라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불과 열흘 만에 한양 코앞까지 밀려왔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47일을 버텼지만 결국 항곡을 선택했습니다.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땅에 박는 삼배 구고들에 조선 국왕이 오랑캐라 부르던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25살 소현세자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굴욕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항복 직후 청나라는 인지를 요구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세자빈 강씨, 동생 복림대군과 함께 심양으로 끌려갔습니다. 1637년 4월의 일이었죠. 전쟁포로나 다름없는 신세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한양을 출발하는 그날, 조선 백성들이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통곡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왕세자를 적국에 넘겨야 하는 나라, 그 비참함을 백성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자 역시 눈물을 참으며 북쪽 하늘을 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강제 이별이 그를 전혀 다른 인물로 바꾸어 놓을 줄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심양에서의 삶은 포로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놀라운 생존력을 발휘했죠. 청나라 고관들과 신뢰를 쌓고 조선과 청 사이에 외교 갈등을 중재했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인삼과 비단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고 세자는 그 돈으로 노비시장에서 조선인 포로들을 사서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백 명의 조선인이 그렇게 고국 땅을 다시 밟았죠. 적국의 수도에서 세자는 오히려 조선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644년, 청나라가 베이징을 점령했습니다. 소현세자도 함께 입성했고 거기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독일 출신 예수의 선교사 아담 샬이었습니다. 아담 샬은 청나라 황실에서 천문학자로 활동하던 인물로 서양의 과학 지식과 기독교 신앙을 함께 품은 사람이었죠. 세자는 그와 수개월간 교류하며 천문학, 서양 과학, 새로운 사상들을 흡수했습니다. 조선도 반드시 변해야 한다고, 이 넓은 세상을 가져가야 한다고 세자는 확신했습니다.
아담샬은 훗날 세자에게 십자가상과 천주교 서적들을 선물로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조선에서는 인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삼전도의 수치심과 아들을 적국에 넘긴 자괴감이 인조를 점점 어둠 속으로 끌어들였죠. 심양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하나같이 불편했습니다. 세자가 청나라 고관들과 친밀하게 지낸다. 장사를 해서 독자적인 재산을 모은다. 서양 신부와 깊이 교류한다. 인조의 눈에 그 모든 것은 아들의 생존이 아니라 배반으로 보였습니다. 청나라가 언제든 자신을 폐위시키고 아들을 왕으로 앉힐 수도 있다는 공포. 인조가 가장 무서워한 것은 청나라 군대가 아니라 살아 돌아올 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조의 불신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양으로 보내는 편지들은 감시됐고 세자의 측근들은 한양에서 지속적으로 견제를 받았습니다. 세자가 잠시 귀국할 때마다 냉랭한 분위기가 그를 맞았죠. 조정 신하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눈밖에 난 세자 편에 서는 것은 자신의 목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세자는 심양에서 8년간 혼자였고 정작 고국에서도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1645년 1월 마침내 귀국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소현세자는 8년 만에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1645년 2월 소현세자가 8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궁궐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세자의 귀환이라면 성대한 환영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조는 신하들의 할애조차 막아버렸죠. 세자가 청나라 황제에게 하사받은 벼루를 예물로 바치자 야사에는 인조가 그 벼루를 집어 세자에게 집어던졌다고 전합니다. 서양에서 가져온 물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치워버려라는 한마디뿐이었죠. 8년 동안 품어온 꿈을 아버지는 단 몇 분 만에 쓸어버렸습니다. 세자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귀국 후 소현세자의 처지는 오히려 심양보다 더 옥죄어 왔습니다. 인조의 후궁 조규인은 인조의 귀에 끊임없이 세자를 험담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숭성군을 다음 왕위에 올리고 싶었던 그녀에게 살아 돌아온 세자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으니까요. 영의정 김자점도 세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실세로 오랜 세월 권력을 쥐어온 그로서는 새 세상의 꿈을 가진 세자가 왕이 되는 것이 달갑지 않았죠. 궁궐 안에서 소현세자는 빠르게 고립되었고 그 고립은 사방에서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귀국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645년 4월 23일 소현세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전날까지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병상에 눕더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죠. 사흘 뒤인 4월 26일 33세의 소현세자는 숨을 거뒀습니다. 병자호란 안에 품팔을 벗겨내고 청나라 심양에서 8년의 인질 생활을 살아낸 건강한 남자였습니다. 귀국한 지 불과 60여일 만이었죠.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나 빠른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본 사람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신을 확인한 국민들이 경악했습니다. 인조실록 23권, 인조 23년 4월 26일의 기록입니다.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이 한 문장을 남긴 사관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독살됐다는 의혹을 조선의 공신 역사서에 활자로 새기는 것이니까요. 사관이 이 기록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당시 궁궐 안에서 독살 의혹이 공공연히 퍼져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인조의 행동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세자가 쓰러졌을 때 인조는 의관들의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세자가 숨을 거두자마자 인조는
관을 서둘러 닫으라 명령했습니다. 장례 역시 왕세자에게 주어지는 격식을 한참 낮추었고 신하들이 입어야 할 상복도 한 달 만으로 줄였습니다. 아버지로서 눈물 한 방울 흘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현세자의 아들, 즉 원손이 살아있었는데도 인조는 즉시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새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듬해인 1646년 세자빈 강씨가 사약을 받았습니다. 인조의 수라에 독을 넣으려 했다는 누명이었죠. 강빈은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됐습니다. 어린 왕손들이 머나먼 섬으로 쫓겨난 겁니다. 두 형제는 그 섬에서 끝내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지 불과 수년 사이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통째로 지워졌습니다. 한 가족이 역사에서 지워지는 데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380년이 지난 지금도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세 명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인조. 동기는 가장 강력합니다. 청나라는 언제든 소현세자를 왕으로 교체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었으니까요. 세자가 비곡하는 순간 인조는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관의 접근을 막고 시신을 서둘러 묻고 상복도 한 달만 입고 원손을 제쳐두고 둘째 아들에게 바로 세자 자리를 넘긴 아버지. 독사를 지시한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이 모든 행동이 빈틈없이 들어맞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귀인 조씨. 인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후궁으로 자신의 아들 숭선군을 다음 왕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죠. 그녀는 인조의 귀에 끊임없이 세자와 강빈의 험담을 불어넣었습니다. 세 번째, 김자점. 조정의 실세로 군림하던 영의정이었습니다. 귀인 조씨와 사돈관계로 긴밀히 엮여 있었고 개혁적인 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의 권력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현대 법의학에서는 당시 시신 상태가 비소 중독과 일치한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셋 중 누구를 가장 의심하겠습니까? 소현세자의 무덤 소경원은 경기도 고양에 지금도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8년 인질 생활을 버텨냈고 수백 명의 조선인 포로를 스스로 사서 고향으로 돌려보냈으며 더 넓은 세상의 문을 조선에 열려 했던 왕세자입니다. 33세 나이에 검은 시신으로 조선의 한 귀퉁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인조, 조귀인, 김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요? 댓글에 판결을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사약을 받으러 가는 길에 강빈이 남긴 마지막 말, 그리고 제주도에서 죽어간 왕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록이 기록한 미스터리 2편, 강빈의 사약.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